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한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화영 재판이 이제 오늘 29일 열렸습니다. 사실상 그동안에 이제 변호인 선임 문제를 두고 48월 한 달은 그냥 공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재판장도 한마디 했고요. 재판장도 열이 좀 나 있고, 검찰도 열이 나 있고, 이화영이는 쩔쩔 매고 있다고 합니다. 쩔쩔 매는 이유가요, 이러다가 사법방해죄로 걸려드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이 비공식적으로 변호를 맡고 이화영과 관련해서 이 추가 변호인 선임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 변호사가 지금 언론에 그러한 지금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의 이름은요, 김광민 변호사인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부천에서 말하자면 도의회 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김광민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서울대 핵의학과 교수인데 이 서울대 핵의학과 교수가 강건욱 교수입니다. 한마디로요, 이재명을 비롯한 이 선동꾼들 한 칼에 날려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이 인류가, 이 사람이 이미 우리가 삼중수소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이 빗물이 내리잖아요. 공기를 통해서. 자, 그래서 사실상 안전한 것이 바닷물을 통해서 우리가 먹게 되는 해산물이 오히려 삼중수소를 먹는 양이 인간에게는 제일 작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해가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민주당 플러스 이 괴담 세력들이 인체 해롭다라고 하고 있는 거 도저히 쉽게 얘기해서 눈뜨고 봐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강건욱 핵의학과 교수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반론, 그러니까 전혀 문제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건욱 교수, 그동안에도요, 이 핵의학과 교수들, 또 이 핵 전문 학자들이 언론에 많이 발표했지만은요, 핵의학과 서울의대 교수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해걸 박사도 이런 강 교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라인펀드 사태가 새로운 지금 형태로 정치권에 많은 파장을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상희 방방 뜨고 있죠. 지금 현재 국회에서요,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야, 이 철면피. 제가 보기에 김상희는요, 이재명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은요, 이 미래에셋에서 김상희를 비롯한 이 특정 펀드를 이 환매 중단되기 한 달여 전에 왜 환매를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검사에 전격 착수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파헤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라인펀드 사기 돈이 결국은 코인으로 바꿔서 또 이 어딘가에 로비를 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이거는 동아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전반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이미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연 이 라인펀드 이 사기, 필리핀에 이제 이 카지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김영홍 이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그 민주당 아주 그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이런 그 이 회장이죠. 장영준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한테 이 돈을 빼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인펀드가 결국은 이재명의 대선 캠프하고 연결되는 이 고리가 바로 장영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모든 언론에서는 장모씨라고만 나오는데 제가 전부 다 점검을 해봤더니 장영준이라는 이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정체도 함께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맨 먼저 지금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서 오늘 이 재판장의 이 언급, 그러니까 입장문이죠. 그리고 이화영의 언급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마디로 재판장한테 한마디 얻어 먹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이가 아이고, 이거 다음 주까지는 반드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은 존중한다. 하지만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걸 여러 번 강조를 했고, 그리고 수사 기록, 공판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변호사 한두 명 정도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사선 변호인 선임으로 인해서 곧바로 국선 변호인을 철회하지는 않겠고,
향후 변호인들 간 역할 분담을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 이거 재판과 이 정도까지 했으면요, 이재명이 재판은 끝났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또 이화영이는 뭐라고 언급을 했느냐? 오늘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사선 변호인 선임 노력을 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이제 조금 기다려달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재판부하고 그다음에 이화영이하고 검찰하고 과연 사선 변호인을 이화영이가 임명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이죠. 이제 재판부가 먼저 질문했어요. 변호인 선임 변호사 있냐? 딱 잘라서 질문하니까 현재까지 진전된 건 없고 노력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일단 국선 변호인하고 같이 하고 다음 주까지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거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 그대로 가면서 기다려보겠다. 그런데 똑바로 서달라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로 보이고요. 검찰에서도 이 변호인 선임 문제 이것 갖고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데 국선 변호인 한두 명 갖고 되겠느냐? 더 보강을 해달라. 그리고 현재 일주일 한 번인 재판을 2번 정도로 최소한도 늘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부의 이런 이 입장을 보면은 지금 이화영이가 코너로 쭉 몰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김광민 변호사가 비공식적으로 공식 선임된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화영이고 잘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광민 변호사가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사선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렇게 쉬운 것 같지가 않고 본인도 좀 맡아달라고 하지만 그렇게 지금 선뜻 맡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화영이는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굉장히 고민하는 것이 이 변호인 선임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뭡니까? 사법 방해죄로, 그러니까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사법 방해죄로 걸리지 않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쩔쩔매고 있다. 이러한 지금 심경에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과연 그러면은 이 김광민 변호사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쭉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천을 연고지로 하는 이 변호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 의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이거 이력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력사항 이게 이제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이제 사진에 조그마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팔로워는 뭐 300여 명밖에 되지 않고요. 사람 사이 법률사무소의 대표고 부천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사람은 말이죠. 지금 이제 이화영이가 앉아있는, 이화영이가 만들었다고 하는, 만들었다고 하는 이제 경제평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를 이화영이가 만들었잖아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의 지자체 협력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2021년도부터 부천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22년도에 경기도의 의원으로 작년이죠. 이 당선이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광민 변호사 요 인적사항을 여러분께 지금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변호인 관련 사항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국선 변호인을 늘려달라 이런 주장을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2번으로 늘리느냐, 요것이 앞으로 재판 진전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 홍익을 박사도 지금 이미 이제 이 본인의 SNS에 뭐라고 했냐면 모두 달아사는 마음이라 이해한다. 그러나 이럴수록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제 대학 동기이자 이 최고 권위자인 서울대병원의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의 오늘자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터뷰 지금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갖다가 쭉 여기 글을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도하려고 보니까 이 홍익을 박사가 또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방사선 전문이니까 그야말로 의학과 교수잖아요. 이제 그냥 원자력 핵공학과 교수가 아니라 의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삼중수소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예, 이미 우리는 인체 내에 삼중수소를 지금 다 쌓아놓고 있고 삼중수소를 매일매일 먹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기 중에 삼중수소가 떠다니고 있고 이 떠다니는 이 삼중수소가 비가 오면 내려오는데 이 비가 오면 이 비를 농작물들이 다 이 비를 먹고 살잖아요. 비가 와야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들도 비도 맞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소고기를 먹거나 농산물을 먹거나 이미 우리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섭취하는 이 물 여기에도 이 삼중수소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산물을 먹게 되면요, 이 수산물을 먹게 되면 일단 이 수산물은 바닷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바닷물은 이 물로 이 삼중수소가 이미 희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희석되어 있는 이 삼중수소 물을 이 해산물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물, 이게 빗물이 된 것을 이 농도, 이 희석 없이 그냥 바로 먹는데 이 해산물은 바닷물이 이미 희석이 돼버려가지고 이 삼중수소 농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해산물을 먹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러한 논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조선일보에서 아주 장문의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보다도 더 높은 농도의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을 아무렇지 않게 마셔왔다. 미국과 소련에 맞는 삼중수소다. 이거야말로. 그런데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러시아는 괜찮고 메이드 인 저펜은 안 된다니 완전 난세스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삼중수소 농도가 관건인데 바다를 통해 방류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앞으로 6천억 년은 삼중수소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을 수준이 된다. 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60여 년간 미국과 소련의 핵실험 과정에서 만들어진 삼중수소를 아무 문제 없이 물을 통해 섭취해 왔다. 그래서 당시 핵실험 과정에서 삼중수소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고 빗물을 거쳐서 생수로 체내에 공급되는 게 이 강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생수에는요, 리터당 1베크렐의 삼중수소가 포함되어 있고 일반 성인의 체내에도 40베크렐 수준의 삼중수소가 남아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핵실험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노출된 삼중수소가 빗물 형태로 체내에 흡수가 되면 오히려 삼중수소를 직접 섭취하는 것이지만 바다를 통해 방류하면 삼중수소가 희석되기 때문에 수산물을 통해서 체내에 흡수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극소량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사람 몸에 삼중수소가 없었고 먹어본 적도 없었는데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방류해서 처음으로 삼중수소를 먹게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섭취하는 삼중수소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의 차이인데 이미 100만 배나 더 많은 양의 삼중수소를 먹고 있으면서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정치적 이유다. 러시아가 공기를 통해서 내보낸 삼중수소 양이 훨씬 더 막대한데 바다로 희석해서 내보내는 일본 오염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예, 옳은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라는 식의 주장도 나오지만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얘기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오염수를 일본 내에서 증발시켜 해결하면 일본 주민들이 삼중수소에 노출된 공기를 그대로 마시게 된다. 또 미량이지만 한국으로도 공기 흐름을 통해 삼중수소가 넘어오게 된다. 예, 그러면서요. 후쿠시마에서 바다를 통해 방류하면 북태평양 해류에 의해서 알래스카 방향으로 가장 먼저 도달하게 되는데 공기 중으로 증발된 삼중수소는 대기 흐름상 우리나라로 곧바로 확산되게 된다. 이게 옳은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육상에서 빗물을 맞으며 자란 농산물이나 물을 마시며 자란 육류는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보다 삼중수소 농도가 10배가량이나 높다. 그리고 삼중수소 섭취를 조금이라도 덜 하고 싶으면 오히려 수산물을 많이 먹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끝으로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치적 갈등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과거에도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논란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 적이 있는데 그때 타격을 받은 이들은 일부 수입업자와 미국이었지만 이번 오염수 논란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사람은 우리 수산물 관련 종사자들이다.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절대 아니 된다. 이러한 입장문을 냈는데요. 자, 이 강건욱 교수의 입장문, 여러분들께서 이제 바쁘셔갖고 읽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입장문을 전해드렸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홍해걸 박사도 이 본인하고 동기라는 거 아니에요? 이 동기들이 아마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SNS에 글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요, 이 강건욱 교수의 인터뷰 내용, 제가 방송한 내용을 잘 읽어주시면은 이재명이 그다고 이 괴담꾼들의 선동에 더 이상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김상희 관련 얘기인데요. 자, 이 투자펀드, 이 미래에셋증권에서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래에셋은 이 라인펀드 사기, 이 환매가, 이 사기 사건으로 끝난다. 이제 환매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요 점을 금감원에서 이복현 원장이 지금 칼을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에셋에 대한 전격적인 검사에 착수를 했어요. 자, 그리고요, 제가 이제 도표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검사에 착수했고, 그 다음에 이 특혜성, 그러니까 이 김상희 비롯해서 이 라인 마티니 사후펀드에 16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16명이 특혜성 환매 의혹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요, 이 환매 시점이 2019년도 9월 9일입니다. 즉, 환매 중단이 10월 10일이니까 딱 한 달 전에 환매 조치를 했어요. 액수로는 약 40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김상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이유가 무슨 소리냐. 내가 2억 원을 투자해서 1억 6,400만 원만 회수했다. 그러니까 3,600만 원을 내가 손해를 본 사람인데 내가 이게 무슨 특혜성 환매냐. 특혜성 환매했으면 이제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못 벌었기 때문에 특혜성 환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고 그것도 미리 더 빼라. 안 그랬으면 2억 돈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1억 9천만 원을 벌어들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3,600만 원 손해본 게 아니라 1억 6,400만 원을 건진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상희가요, 이 반발 차원에서 펀드 특혜 의혹과 관련 나는 환매 조건부터 달랐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 뒤에 지금 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보험 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그리고 이 통장으로 사고 팔면 법으로 받습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금감원의 이런 이 홍보문을요, 이 뒷 배경으로 깔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국회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복현 금감원장은 김상희 의원이 특혜 환매와 관련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십시오. 자, 이게 먹긴 놈이 먹긴 놈보다 더 승질낸다더니 이 사람을 딱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김상희 오늘 이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이 의혹들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셋에서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전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동아일보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내용인데 라임을 이 코인으로 바꿔서 로비한 정황이 지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라임 자산에서 이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 여기에게 300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요, 이 수표나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필리핀에 있는 리조트를 인수하는데 이 돈을 씁니다. 이슬라 리조트. 그런데 이슬라 리조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인은 누구냐? 바로 장영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장영준이를 제가 실명을 온갖 이 인터넷을 이 포털 사이트를 전부 뒤지고 또 그리고 이제 주변에 좀 알아봐서 봤더니 이 사람인데 이 장영준입니다. 이 사람이 이재명의 대선 캠프에서 뛰었어요. 기본경제 특위의 집행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19억 6천만에 갔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전모 씨는 민당 강원도당 후원회장인데 이 사람한테 5억 3천만 원이 또 집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코인으로 바꿔서 로비한 정황이 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더러운 부정이 거래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훨씬 더 파장이 커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환부 중단 사건 내 일지를 쭉 여러분께 이제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이게 문제는 바로 뭐냐? 이게 말이죠. 이 바로 문제는 이게 추미애 때 이 남부증권, 금융증권 이 합동수사단을 폐지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라인펀드 사기,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에 대한 수사가 그야말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 그리고 금감원의 검사, 전격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정치권의 또 다른 이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된 과거에 이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라인 펀드와 관련해서 또 별도로 오늘 밤에 말이죠, 별도로 추가적인 보도를 여러분께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